회사의 복도는 이른 아침인데도 낯설게 조용했어요. 박정호는 손에 든 종이봉투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종이봉투 속에는 퇴직 증명서와 마지막 급여 명세서가 들어 있었죠.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부르던 명패, 박정호 과장이라는 글자가 오늘로 사라지는 날이었어요. 정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아내와 아들 민재가 함께 웃고 있던 사진 속 미소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죠. 동료 몇 명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편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흘렀습니다. 한때 출근길마다 보이던 익숙한 간판들이 오늘따라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버스 손잡이를 꼭 쥐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오래된 벽의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죠. 마치 자신의 인생도 조금씩 벗겨져 가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민재는 방 안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정호는 식탁 위에 차려둔 저녁을 바라보며 괜히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굳어가는 듯 했어요. 저녁이 지나자 정호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력서와 경력 증명서를 꺼내 펜으로 이름을 다시 적었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막연한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구인 공고를 확인하던 그는 만 55세 이하라는 문구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면접 전화를 돌리던 정호는 연이어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령이 좀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죠.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알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호는 괜히 불쾌했어요. 민재는 아버지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민재의 입에서 무심한 말이 흘러나왔죠. 이제 아버지도 식충이잖아요.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정호는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간 민재를 향해 신발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가라는 말 한마디만 남겼어요. 민재는 잠시 정지된 듯 서 있다가 결국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겨진 정호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민재의 신발 한 짝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 신발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찬바람이 불던 밤 민재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발걸음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자마자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등을 스쳤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채 그는 친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잠깐 잘 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친구가 그의 방에 얹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민재는 괜찮다며 전화를 끊고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찜질방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중년 남자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재는 얇은 수건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죠. 낮에 내뱉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식충이잖아요 라는 단어가 자신의 귀를 찔렀어요. 이튿날 아침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은 이력서를 훑어보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경험 없으면 힘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죠. 밖으로 나와 햇빛을 받았지만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아버지께 사과해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대답 대신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좀 살아볼게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그의 손에는 이미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교통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기사에게 잔액 부족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하철역 앞에서 민재는 낯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윤지은은 노숙자에게 컵라면을 건네고 있었죠. 그녀는 민재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해질녘 거리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멈춘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잔돈으로 커피를 뽑았지만 미지근한 액체는 금세 식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그들의 옷깃은 닫혀 있었습니다. 민재의 발끝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공원 벤치에 몸을 기댔습니다. 옆자리 노숙자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 연기가 민재의 얼굴 앞을 스치며 퍼졌어요. 노숙자는 중얼거리듯 인생 다 그런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캄캄했어요. 손바닥 위엔 차가운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했죠. 집을 떠날 때의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였을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며 벤치 밑 종이컵이 대굴거렸어요. 민재는 두 팔로 몸을 감싸며 천천히 웅크렸습니다. 그의 척거리의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박정호는 식탁 위에 식은 밥그릇을 그대로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밥상 위엔 젓가락이 한 짝뿐이었어요. 조용한 거실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정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드님은 요즘 잘 지내요? 라는 물음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집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작은 경비 용역 사무실이었죠. 담당자는 이력서를 훑어보며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대답을 알았어요. 결국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길가의 어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고 그 소리가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저 나이 때엔 늘 웃음이 많았죠. 그 기억이 떠오르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력서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녁 무렵 그는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병을 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컵도 없이 병째로 들이켰죠.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몇 잔째인지 모를 때쯤 그는 빈 병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다 발을 헛디뎠어요. 계단 모서리에 부딪힌 몸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택배를 하던 청년이 계단을 오르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다급히 손을 뻗어 일으켜 세우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괜찮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감사 인사 대신 그는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다친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약도 바르지 못하고 그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TV에서는 고령자 일자리 부족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그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여전히 민재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 신발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가죽의 촉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했나라는 말이 입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비에 젖은 유리창에 번져 흐렸습니다. 정우는 그 불빛을 눈으로 좇으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고 집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늦은 오후 회색빛 구름이 역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거리 상담 일정으로 역 근처 노숙구역을 돌고 있었어요. 습한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인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구석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놓은 남자가 눈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박정호였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박민재 학생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자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급히 그에게 도시락을 내밀었지만 정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에게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부서진 느낌이었어요.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그녀는 급히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역 근처에서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재는 멀리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습니다. 비닐봉투에 담긴 옷가지와 종이컵이 그 옆에 놓여 있었죠. 민재는 천천히 다가가며 숨을 골랐습니다. 정우가 돌아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러나 정우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돌아가라. 민재의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리의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흩어졌습니다. 민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본 채 손에 쥔 종이컵을 꼭 쥐었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밤이 되어 민재는 지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방금 비워진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바닥엔 밥풀 몇 알이 남아 있었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그릇 속 밥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아직 빗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조명을 줄였습니다. 어두운 식당 안 민재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손수레에 재활용품을 실으며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새벽 4시 거리는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죠. 그의 손에는 낡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이미 굳은 살로 단단했습니다. 비닐봉투가 바람에 휘날리자 그는 허리를 숙여주어 담았습니다. 그날따라 길바닥이 유난히 미끄러웠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노면에는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정호는 손수레를 힘껏 밀며 오르막을 오르던 중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바퀴가 도로 턱에 걸리며 손수레가 기울었죠. 순간 손잡이를 붙잡은 그의 몸이 함께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재활용품이 흩어졌습니다. 정호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어요. 그는 고통의 신음을 내뱉었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다리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란 얼굴로 내려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에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귀에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의 마지막 시선엔 뒤집힌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정호는 하얀 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리고 간호사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연고자라는 말이 의료기록지에 적혔어요. 며칠 뒤 윤지은은 구청에서 사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노숙 추정 남성 하체 골절, 보호자 없음.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박정호라는 걸 알아차렸죠. 그녀는 곧장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흰 붕대에 감긴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약했어요. 민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만 느꼈죠. 정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알아본 듯 입술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되지 않았어요. 민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울렸습니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의 심박음이 일정하게 울렸고 그의 가슴도 그 리듬에 맞춰 떨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은 그 빛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박정호는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목발이 옆에 세워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붕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의사는 재활이 순조롭다고 했지만 완치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서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두 사람은 윤지은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 따뜻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지은이 끓인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식사 후 지은은 조심스레 제안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배달 일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떠세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고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며칠 뒤 작은 반찬 가게의 주방에서 첫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손목 보호대를 차고 칼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다듬는 채소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재는 그 옆에서 포장용 용기를 정리하며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익숙하고 단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은 배달 주문표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고객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민재는 자전거 배달 가방을 메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정우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일이 익숙해질수록 정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반찬을 만들고 점심엔 주문 확인을 했죠. 민재는 점점 더 밝아졌고 둘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짧은 인사나 농담이라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일상 속에서 묵은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루는 단골 고객이 가게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밥이 참 따뜻해요. 누가 만든 건가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손맛이죠. 그 말에 민재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남은 반찬으로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엔 소박한 나물이 올려져 있었죠. 민재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제가 배달 끝나고 장 봐올게요.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엔 미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이 일정하게 돌아갔고 그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모처럼 웃음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잠자리에 들며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그 말은 바람처럼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느 날 민재네 도시락의 주방은 분주했습니다. 정우는 이른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에어컨은 오래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주방의 열기가 숨막힐 정도였어요. 민재는 그런 아버지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쉬었다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과 함께 다시 칼을 잡는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했죠. 며칠째 이어진 더위에 정우의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혈압약을 꺼내 들었다가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약 먹으면 나른해져서 일 못한다는 이유였죠.
민재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단지 아버지가 조금 지쳐 보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 검진을 권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습니다. 배달을 나간 민재가 돌아왔을 때 주방에는 쓰러진 손수레와 흩어진 채소가 보였어요. 정우는 조리대 옆에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민재는 당황해 물컵을 들이밀며 병원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잠시 후 정우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급히 아버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죠? 아버지가 숨을.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다가왔어요. 민재는 문 앞에 서서 구급대원을 기다리며 계속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정호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커튼이 닫히자 민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묻은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한 과로와 고혈압 증세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더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며칠 뒤 정우는 회복 중이었지만 의사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재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쉬어요. 그 말에 정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떨렸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할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는 문구를 써붙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윤지은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닫지 말아요. 우리 같이 지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에는 커다랗게 식충이 식당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죠. 민재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간판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조금 씁쓸했지만 그 속엔 회복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오픈 첫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다시 열어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직접 밥을 내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붕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동작은 단정했습니다. 민재는 주방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가을의 햇살이 식당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에 새겨진 민재네 식당이라는 글자가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이른 점심시간 문 앞에는 벌써 몇 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앞치마를 메고 카운터를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누구나 한 끼쯤은 누군가의 밥이 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주방에서는 정우가 국자를 들고 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보호대가 감겨 있었지만 움직임은 안정됐어요. 그의 앞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홀 전체로 퍼지며 손님들의 식욕을 자극했죠. 지은은 홀을 돌며 손님들의 주문을 확인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 밥 추가요. 라는 소리가 들리자 민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동작에는 이제 서툰 기색이 없었어요. 주방과 홀을 오가는 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자부심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잠시 한가한 틈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커피포트를 켜며 정호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손님 많네요. 잘 되셔서 다행이에요. 정호는 컵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이죠. 다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재는 식탁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그릇을 정리하는 모습이 익숙해졌어요. 예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지던 그 뒷모습이 이제는 든든했습니다. 민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는 머뭇거리며 안을 둘러봤어요. 손님들은 잠시 시선을 돌렸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정호는 주방에서 그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내 조용히 밥과 국을 한 상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노숙자 앞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숙자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 참 맛있네요. 그 말에 정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재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실려 흩날렸습니다. 식당 안에 따뜻한 공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다시 창문을 스쳤습니다. 식당의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정호는 조용히 주방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슬픔도 아닌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민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밥집 오래 지켜야겠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방에서는 다시 된장국 끓는 소리가 들렸고 홀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의 민재네 식당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